자, 올해도 조금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조금 더 빨리 가볼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첫 번째 차는 폭스바겐이 가솔린 모델의 라인업을 확장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들여온 모델입니다. 바로 폭스바겐 제타 7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미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폭스바겐의 7세대 부분 변경형 제타입니다. 폭스바겐이 이제 작년에 이야기를 한 건데 디젤 엔진에 대한 니즈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디젤 엔진도 꾸준히 가져올 것이지만 가솔린 모델 그리고 전기차 브랜드인 ID 브랜드까지 골고루 다양하게 들여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솔린 엔진에 대한 라인업 확장에 대한 그 의지로서 가지고 온 모델이 이 폭스바겐 제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스바겐의 라인업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디젤 라인업에 이제 티구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테온 플래그십 모델이죠. 그리고 골프 TDI가 있습니다. 가솔린 라인업에서는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가솔린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타, 조만간 또 저희가 시승을 해볼 골프 GTI,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가솔린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전기차 라인업에서는 아직은 이제 ID4 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뭐 어떤 모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ID3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기는 한데 ID3가 다음 모델은 아니라고 해요. 어쨌든 다른 ID 패밀리의 모델들도 꾸준하게 들여올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부분 변경 이전 모델을 못 타봤어요. 이 이전 모델은 2021년 그때도 한 1월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디자인도 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무엇보다도 엔진의 출력, 엔진의 배기량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전 모델에 대해서 시승을 못 해봤었기 때문에 이번 모델이 얼마나 더 개선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어떤 느낌들이 전달이 되는지 그동안에 타봤던 폭스바겐의 다른 가솔린 모델들 혹은 디젤 모델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7세대 훨씬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했었던 그 제타들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볼까 합니다. 일단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은 이제 시승은 못 해봤지만 그래도 직접 보기는 했었거든요. 디자인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변화가 크지는 않아요. 일단 좌우 헤드램프 사이를 연결을 해주는 요 그릴의 크롬바 굉장히 두껍고 길게 좌우로 쫙 연결되는 형태로 들어갔죠. 그게 그릴 가운데 그리고 그릴 아래까지 쭉 연달아서 들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차기는 하지만 폭스바겐의 그런 이미지들을 가져가려고 했다. 조금 더 넓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크롬이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면 약간 중국향이 난다라고 저는 느낌이 오거든요. 이번 제타도 약간 그런 중국향의 느낌들이 살짝 좀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쩔 수 없기는 할 겁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이 이 폭스바겐에게는 상당히 무시 못할, 뭐 물론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판매량을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중국향의 이 느낌들을 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대신에 그 느낌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분 변경 이전과 이번 모델과의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원래는 이 부분에 상당히 큼직한 사이즈의 안개등이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분 변경이 되면서 안개등은 빠지게 됐고 주간주행등하고 연결이 되는 램프가 추가로 장착이 됐습니다. 커다랗게 있던 것들을 굉장히 얄팍하고 대신에 세련된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것도 범퍼 끝단에다가 맞춰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런 라인으로 적용을 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이 부분에 좌우로 쭉 연결되는 이런 라인들을 몰딩 같은 것들을 더 추가로 덧대게 되면서 위쪽과 마찬가지로 좌우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의 그런 형상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련됐다라고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고리타분한가? 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또 괜찮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세련된 뭐 트렌드 세터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뒤처진 듯한 고리타분한 느낌은 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건데 그래도 조금은 더 고리타분한 쪽에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건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대중 브랜드다 보니까 대중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차를 만들어야지 너무나 이렇게 개성이 넘치는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서
극소수의 마니아들에게만 어필을 하려고 했다라고 했으면은 분명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폭스바겐이 적절한 전략을 취했다, 적절한 디자인, 이 레이아웃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모습도 그랬지만 뒷모습, 옆모습도 대체로 굉장히 세련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리타분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인데 약간은 조금 더 고리타분한 쪽에 방향추가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전과 후가 약간,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앞쪽에서는 그래도 램프가 삭제된 정도의 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배기구 대신에 배기구의 형태처럼 적용이 되어 있는 크롬의 라인, 예전에는 이제 배기구처럼 진짜 동그랗게 딱 들어가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는 좌우로 길게 쭉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테일램프도 크게 변화는 없었고, 뭐 약간의 좀 블랙 스모키야 무슨 좀 컬러감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크게 티는 안 날 거예요. 굉장히 정직한 형태의 테일램프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인 거는 이제 트렁크 공간인데, 늘 그렇듯 제가 사용하는 가방, 카메라 장비, 뭐 제 옷 이런 것들을 지금 좀 미리 넣어놨는데 아마 카메라에서는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띄워드리는 이 참고 자료에서 좀 보이실 텐데 생각보다 트렁크 공간이 깊고 또 안쪽으로도 깊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메고 다니는 백팩이나 뭐 카메라 가방이나 뭐 패딩이나 이런 것들을 대충 던져놔도 공간이 부족하다, 굉장히 좁다 라는 느낌들은 잘 안 들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좌우로도 상당히 넓게 뽑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에서 이런 트렁크 공간 사실 국산차 아니고서는 만나보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골프백도 그냥 한 세트 정도는 무던하게 실을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상당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트렁크에서만 가능한 거긴 하지만 뒷좌석도 4대6으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갖추고 있죠. 그렇지만 트렁크가 이제 전동 트렁크는 빠져 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닫아야 된다라는 거는 여전히 조금은 좀 세련된 것보다는 고리타분한 쪽에 더 무게추가 가 있구나 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굉장히 무던한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실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제가 제타 이전 모델을 시승을 해본 적이 없기는 하지만 또 살펴본 적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교를 해본다 라고 하면은 사실 구성 자체는 그렇게 많이 변경된 그런 느낌들은 좀 없습니다. 그래도 예전 페이스리프트 전과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 간의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사실은 기존의 이제 제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위 트림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계기판의 요 바늘 형태 있죠. 그런 것들 아날로그 타입의 요 계기판들이 적용이 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이 하위 트림부터 디지털 콕핏이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전에는 상위 트림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디지털 콕핏을 그대로 전 트림에다가 확대 적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디지털 콕핏 프로라고 하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상위 트림에는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쭉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에 많이 만나봤었던 폭스바겐의 그런 디자인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UI UX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티구안이라든가 골프라든가 아테온 그런 차들에서 적용이 되어 있었던 그때의 그 UI UX가 그대로 적용이 된 그런 형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이제 위쪽에다가 엄청난 건 아니지만 이제 손을 직접 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뗀 상태로 요 손의 모션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손바닥에 방향을 타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반응이 느린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는 하네요. 전체적인 것들은 굉장히 익숙하고 또 사용하기 편한 그런 구성들이기는 합니다. 물론 여전히 내비게이션에 이제 적용되어 있는 맵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편한 구성들은 아니기는 해요.
지도에 이제 화질이라든가 지도에서 전달이 되어 오는 그런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편한 쪽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무선 카플레이 그리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미러링을 해서 그대로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점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의외로 최신의 것들을 좀 적용을 했다. 뭐 최신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기는 해요. USB-C 타입 포트만 적용을 해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요 앞쪽에 무선 충전 패드도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 위쪽에다가 두 개의 USB-C 타입 충전 포트 그리고 요 안쪽에도 하나의 USB-C 타입 포트 충전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세 개의 USB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죠. 전체적인 실내 구성이나 소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중적입니다. 진짜 나무가 아니고 이제 플라스틱에다가 나무 우드 그레인을 적용을 해둔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스펀지 그리고 가죽이라기보다는 우레탄 같은 소재들, 플라스틱 같은 소재들 이런 것들이 골고루 사용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감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는 잘 해놨습니다. 이런 데들도 보면은 안쪽까지 꼼꼼하게 마감을 해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차들을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그거는 분명 아니에요. 현대차한테 프리미엄이라고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실지 참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반대를 하실 텐데 이 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차, 우리나라 기준에서 수입차기는 하지만 프리미엄 브랜드인가 럭셔리 브랜드인가 하면은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그런 것들처럼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했지만 프리미엄의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라는 점들도 같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폭스바겐의 최신 약간 좀 얄팍하면서도 얄쌍하게 들어간 그런 로고, 그런 로고가 적용이 된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버튼의 구성이라든가 방향지시 등 그리고 와이퍼 조절 레버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기존의 폭스바겐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굉장히 스탠다드한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미묘하게 반응이 살짝 느려요. 티구안이나 이제 골프에서 느꼈던 것과는 조금씩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좀 반응 자체는 똑같이 반응을 하는데 반응의 속도가 약간 더 느리다. 그런 데서 약간씩 차급에 대한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제타 2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제타라고 하는 차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차구나, 컴팩트한 사이즈의 차구나 라는 것들도 공간에서 좀 느낄 수 있고요. 또 확실히 엔트리급 모델이구나 라는 것들도 편의 장비의 구성에서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 다 제 몸에 맞춰둔 상태인데 무릎 공간이 주먹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의 공간만 나오고 있고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살짝 닿아요. 그랜저 시승을 할 때 이제 머리카락이 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제타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 이제 머리가 아예 딱 닿게 되는 그런 머리 공간, 그래서 살짝 좀 눕듯이 앉아야지 이 머리 공간이 조금 여유가 생기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게 되면은 무릎 공간은 조금 더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넉넉한 사이즈는 아니다. 좀 비교를 한다면은 아반떼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뒷좌석 공간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 공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팔을 쭉 뻗으면 거의 끝까지 가죠. 제 키가 171인데 앉은 키가 조금 더 큰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넉넉한 사이즈의 뒷좌석 공간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의 편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석 쪽에는 없고 조수석 뒤쪽에만 작은 포켓 하나, 그리고 도어 아래쪽에 포켓 하나, 그리고 팔걸이를 겸해서 이렇게 컵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는 정도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는 해요.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인데 그 외에 가운데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은
그런데 이 뒷자리에서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은 이 바닥 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가운데 부분이 살짝 좀 올라와 있는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제타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4모션 사륜구동에 적용된 모델은 판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륜구동 혹은 후륜구동 모델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운데가 살짝 좀 올라와 있어요. 이 제타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모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운데가 쑥 올라와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발 공간이 약간 좀 제한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 물론 많은 차들이 5인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4인승이죠. 뒷좌석에 가운데 자리에는 사람이 앉기 힘든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좀 작은 차일수록 이렇게 버려지는 공간들은 좀 없애줘야지 조금 더 공간에서의 이점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제타는 전륜구동 모델만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뒷좌석 바닥쪽을 살짝 좀 올라오게 구성을 해뒀기 때문에 진짜로 딱 4명만 앉아야 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좌석 조금 앉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헤드레스트도 그렇고 조금 더 민망하지 않은 그런 구성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애매한 그런 바닥 구성이 된 덕분에 4인승으로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폭스바겐의 제타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웬만한 것들이 큰 변화는 아니고 굉장히 작은 변화들이 많이 적용이 되긴 했지만, 유일하게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엔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배기량이 1000cc도 아니고 100cc 늘어나서, 기존에는 1.4 가솔린 엔진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1.5 가솔린 엔진으로 바뀌었어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엔진 자체가 싹 바뀌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배기량만 살짝 더 높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조합이 되면서 기존보다 최고 출력만 10마력이 올라가서 160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출력은 10마력이 올라갔지만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약 25kgm/m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160마력에 25kg/m, 굉장히 이 차급을 생각을 한다면 무던한 그런 수준의 출력을 발휘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행 감각 역시 굉장히 무던한 수준의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뒷바퀴 쪽의 서스펜션이 맥퍼슨 스트럿이 아니라, 이제 멀티링크가 아니라, 맥퍼슨 스트럿은 앞쪽이고요, 멀티링크가 아니라 토션빔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에 있어서 약간 좀 깨진다 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약간 좀 깨진다 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하드하다, 단단하다, 통통 튄다 라고 하는 그런 토션빔이 적용된 차들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약간 좀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는 이게 그 차급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세팅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션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잘 세팅을 하더라도 토션빔은 멀티링크를 넘어설 수 없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션빔도 세팅만 잘하면은 멀티링크보다 낫다, 뭐 요런 이야기들이요. 이 세팅, 이 승차감이 멀티링크가 적용된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좋다라고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나쁜 편이라고는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무던하고 또 차분하게 잘 잡아주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배기량도 좀 낮은 편이고, 요즘에는 그래도 대체로 1.6리터까지는 사용을 해주는데 1.5리터다 보니까 배기량은 좀 낮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배기량의 차이, 배기량의 한계 같은 것들도 있고, 최고 출력도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하다 보니까 움직임이 막 스포티하다거나 경쾌하게 통 하고 치고 나간다던가 그런 느낌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나아가기는 하지만 그냥 딱 그 정도예요. 물론 차의 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뒤 차가 다 없으니까 한번 보면은, 이런 거동 같은 것들은 좀 경쾌하게 좌우로 싹싹 움직여 주기는 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들은
그렇게까지 경쾌하다라고는 좀 표현을 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냥 무던하게 주행을 해준다 정도지, 그렇게까지 막 날카로운 승차감, 날카로운 가속감, 날카로운 핸들링,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뭐 일상적으로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중간을 잘 잡아둔 그런 세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과 이 최고 출력의 한계 때문에 최고 속도는 시속 209km에서 제한이 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7.2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굉장히 무던한 수치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승차감 혹은 밖에서 들어오는 이제 소음의 차폐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그냥 좀 요 정도 하겠지, 요 정도 좀 걸러주겠지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스바겐이 그래도 차를 오래 만들어 봤다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의 차단입니다. 어느 정도는 잘 걸러져요. 시속 한 130, 140까지만 올려도 소리가 이런 정숙성이 막 깨지면서 밖에서 온갖 바람 소리, 뭐 칼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쑥 들어오는 그런 차들이 있는데, 이 제타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달려볼 수 있는 이런 도로 환경에서는 날씨가 어지간히 안 좋은 게 아니라면은 웬만해서는 이런 정숙성들은 플랫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숙한 편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속도를 쭉 높여서 고속으로 쫙 달려보면은 이 로드 노이즈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깨지는 순간들이 오기는 합니다. 단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도로에서는 웬만해서는 이 깨지는 현상들을 느끼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도로에서 올라오는 진동들이 안 걸러지고, 걸러짐의 한계를 만나서 실내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도 시속 120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그런 것들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주행 환경에서는 제타는 결코 부족함 없이 평균치 이상, 적어도 평균치 이상의 그런 만족도는 전달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드라이브하고 스포츠 두 가지 모드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차이점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사실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거의 변화가 안 느껴지는 수준인데, RPM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간다라는 그런 느낌도 거의 안 들 정도로 변화가 적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에 대한 것들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의 부분들에서는 크게 지적할 만한 것이 없는 굉장히 무던한 수준의 컴팩 세단의 이런 주행 감각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경험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현대차는 안 탈 거야, 기아차는 안 탈 거야, 국산차는 절대 안 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를 타는 것도 상당히 좀 권장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거는 제 입장이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국산차는 못 믿겠으니 수입차로 가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이 첫 차 혹은 아이들에게 사줄 수 있는 차, 그런 차들로 고려를 해본다 라고 하면은 이 차를 고려를 해보시면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정석적인 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또 디젤 엔진이 디젤 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유류비가 언제 또 다시 역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 상황에서 조금 더 저렴한 유류비를 누리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타는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폭스바겐의 7세대 페이스리프트 제타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들도 많았는데, 이 차의 가격대 그리고 이 브랜드가 이 차를 마케팅하는 그런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 좀 긴가민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 2021년에 처음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을 출시를 했을 때 이 폭스바겐이 했었던 표현이 유일하게 3천만 원 언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수입차
라는 워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출시 가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위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이 2,949만 8천원, 그리고 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이 3,285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 3천만원 언더라고 하는 거는 파이낸셜 서비스를 사용을 했을 때 최대 2,752만원에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런 표현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시승이나 이제 직접 차를 보고 오신 분들께 물어보면은 차 좋기는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 파나메라 같은 국산 차지만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그래도 독일 차의 이런 기술과 아성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렇지만 비슷한 느낌은 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표현들, 그런 표현의 역전 현상이 같이 일어났던 모델도 이 제타입니다. 바로 독일산 아반떼라고 별명이 붙었던 거였죠. 이게 그래도 꽤 잘 만들었다라는 차,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현대차 혹은 국산차가 굉장히 기술이 좋아졌구나 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는 가격이 더 올랐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그리고 프레스티지 두 가지 트림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하위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에는 3,232만 9천원, 이 차처럼 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로 가게 되면 3,586만 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설정이 됐죠. 이렇게 되면서 이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을 하더라도 3천만원 언더로는 구매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폭스바겐도 워딩을 바꿨죠.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는 3천만원대에 구매 가능한 유일한 컴팩트 세단, 틀린 말은 아니에요. 컴팩트 세단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급이라고 할 수 있는 A3, 아우디 A3 같은 경우에도 4천만원대, 5천만원대의 가격대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3천만원대의 중후반대까지 가격을 조금만 더 높여보게 된다면은 뭐 일본 브랜드기는 해요. 토요타의 캠리가 3,768만 8천원, 그리고 혼다의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아닌 그냥 1.5 EXL 모델이 3,79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제 출시가 됐고 저희도 작년에 시승을 했었던 푸조의 308 같은 경우에도 하위 모델인 알리르가 3,680만원에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있죠. 물론 308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폭스바겐이 디젤 가지고 그거 우리랑 경쟁 상대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철면피를 많이 깔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잘 만든 차라는 거는 부정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워딩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워딩들을 다 싹 빼버리고 아주 드라이하게 차만 살펴봤을 때 이 차는 결코 나쁜 차는 아니기 때문에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